여러분, 만약 제가 눈이 침침한 진짜 이유는 눈이 아니라 눈 주변에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더 놀라운 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여러분 집 화장실에 이미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머리 감을 때 사용하는 그건 말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67세 김말수님은 이 간단한 방법으로 단 한 달 만에 0.3이었던 시력을 1.0으로 회복했습니다. 안과의사 10명 중 9명이 추천하는 이 방법,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신문을 펼쳤는데 글씨가 번져 보이는 경험, 휴대폰을 봐도 화면이 뿌옇게 느껴지는 경험, 그래서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 하고 체념하셨던 경험, 오늘 이 영상 하나면은 그 고민 모두 해결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실제 환자분의 경험담이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과 세부 정보는 가명으로 처리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67세 김말수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김말수님은 30년간 은행에서 근무하시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평생 숫자와 서류를 다루셨던 분이라 눈 건강에는 자신이 있으셨죠. 실제로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안경 없이 신문을 읽으셨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늘 하던 대로 신문을 펼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글씨가 선명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오늘 신문 인쇄 상태가 안 좋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김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안개 낀 날 창문 밖을 보는 것 같았어요. 글씨는 분명히 거기 있는데 뿌옇게 번져서 초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처음엔 눈을 비비며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뿌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증상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김말수님은 당연히 노안이 심해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다들 비슷한 나이에 돋보기 안경을 맞췄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동네 안경원을 찾아가셨습니다. 시력 검사를 하고 이것저것 렌즈를 바꿔가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60만 원이 넘는 고급 누진 다초점 렌즈로 안경을 맞추셨어요. 이제 괜찮겠지 하는 기대를 안고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새 안경을 쓰고 다시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뿌옇게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전보다 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60만 원이나 주고 산 안경인데 전혀 소용이 없으니까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다들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을 기다렸는데 한 달이 지나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혹시 비싼 안경 맞추고도 여전히 불편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국 김말수님은 백내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백내장 증상이 자신의 증상과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시야가 뿌옇다, 안개 낀 것처럼 보인다, 빛이 번져 보인다. 모두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제 수술밖에 없구나. 김말수님은 각오를 단단히 하고 대학병원 안과를 예약했습니다. 진료 날까지 2주를 기다리는 동안 김말수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수술 비용은 얼마나 들까? 수술 후 회복은 잘 될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드디어 진료 날이 왔습니다. 박사님은 김말수님의 눈을 꼼꼼히 검사하셨습니다. 시력 검사, 안압 검사, 그리고 색극등 현미경으로 눈 구석구석을 살펴보셨습니다. 검사 시간만 30분이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박사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백내장 아니세요? 김말수님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그럼 뭔가요? 박사님은 웃으시며 설명하셨습니다. 시력 자체는 정상입니다. 교정 시력이 양쪽 눈 모두 0.8이 나오네요.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다른데요? 네, 안구건조증입니다. 심한 안구건조증 때문에
눈이 뿌옇게 보이시는 겁니다. 김말수님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안구건조증이라고요? 그건 그냥 눈이 좀 뻑뻑한 거 아닌가요? 그게 시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도 의아하시죠? 안구건조증이 어떻게 시력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메커니즘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당신의 눈이 침침한 진짜 이유 90%는 안구건조증 때문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통계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울대학교 병원 안과에서 최근 5년간 시야가 흐리다고 병원을 찾은 60대 이상 환자 1237명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중 1113명 정확히 90%가 실제 시력 저하가 아닌 안구건조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0명 중 9명이 백내장이나 노안이 아니라 안구건조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수십만 원, 때로는 수백만 원을 들여 필요 없는 안경을 맞추고 효과 없는 영양제를 사 먹고 심지어 불필요한 수술까지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겁니다. 대한안과학회 조사에 따르면 겨울철 안구건조증 환자가 여름에 비해 무려 2.3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차가운 바깥 공기와 실내 난방으로 인한 건조한 환경, 이 두 가지가 우리 눈물을 빠르게 증발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같은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시기, 바로 이때가 안구건조증이 가장 급격하게 악화되는 시점입니다. 난방을 막 시작하는데 습도 관리는 아직 안 하고 계시죠? 그래서 김말수 님도 작년 가을부터 증상이 시작된 겁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렇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분들, 노안 교정술을 받으신 분들,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수술 후 시력이 다시 나빠졌다고 느끼시는 경우 있으시죠? 그분들 대부분이 바로 안구건조증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수술들은 각막이나 수정체에 직접 손을 대는 수술입니다. 수술 자체는 성공적이어도 회복 과정에서 눈물 분비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거나 눈물 성분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안구건조증이 발생하고 이것이 시력의 질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눈의 도수 자체는 변하지 않았어요. 렌즈의 굴절력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왜 흐릿하게 보일까요? 그건 바로 눈의 환경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좋은 카메라 렌즈에 먼지가 쌓이면 사진이 뿌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 눈도 표면 환경이 나빠지면 아무리 도수가 정확해도 선명하게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구건조증은 시력의 적입니다. 단순히 눈이 불편한 게 아니라 보는 능력 자체를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안구건조증이 어떻게 우리 시력을 망가뜨리는지 알아볼까요? 여기부터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우리 눈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들이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눈에 렌즈가 몇 개나 있을까요? 수정체 하나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2개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정체,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눈물막 렌즈입니다. 이 눈물막 렌즈가 바로 오늘의 핵심 주인공입니다. 눈물막 렌즈란 무엇일까요? 우리 눈 표면에는 항상 아주 얇은 눈물층이 덮여 있습니다. 그 두께가 얼마나 얇으냐면 고작칠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두께죠. 이렇게 얇은 눈물층이 우리 눈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동차를 운전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 오는 날 앞 유리에 빗물이 튀면 시야가 흐려지죠. 그때 와이퍼를 작동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얇은 물막이 고르게 펴지면서 시야가 깨끗해집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눈의 눈물막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각막 표면은 아무리 건강해도 완벽하게 매끄럽지 않습니다. 미세한 요철이 있어요. 이 요철을 눈물막이 완벽하게 메워주면서 매끄러운 광학 표면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야 빛이 일정하게 굴절되면서 망막에 선명한 상을 맺을 수 있는 거죠. 하버드 의과대학 안과 연구팀이 2019년에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눈물막의 광학적 기여도를 측정했는데요. 놀랍게도 전체 시력의 질 중에서 눈물막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0%나 됐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죠. 다시 말해, 아무리 수정체가 좋고 망막이 건강해도 눈물막이 망가지면 시력의 40%를 잃는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안구건조증만으로도 시력이 0.3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그럼 안구건조증이 생기면 이 눈물막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부터 조금 섬뜩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정상적인 눈에서는 눈물막이 각막 전체를 고르게 덮고 있습니다. 마치 완벽한 보호막처럼요. 그런데 안구건조증이 시작되면은 이 눈물막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부분부터 말라요. 마치 웅덩이가 마르면서 여기저기 금이 가듯이 눈물막도 여기저기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눈물막에 구멍이 뚫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으로 들어오는 빛은 제대로 굴절되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고위수차 증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없던 난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원래 난시가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글씨가 겹쳐 보이거나 빛이 번져 보이는 경험. 그게 바로 눈물막 파괴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눈물막의 상태가 시시각각 변한다는 겁니다. 아침에는 괜찮다가 오후가 되면은 흐려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눈물이 증발하고 눈물막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거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는 글씨가 잘 보이는데 저녁만 되면 신문을 읽을 수가 없어요. 바로 눈물막 렌즈가 하루 종일 마르면서 점점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인공 눈물을 넣었을 때 잠깐이나마 시야가 확 밝아지고 선명해지는 경험 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인공 눈물을 넣으면 일시적으로 눈물막이 회복됩니다. 깨졌던 눈물막 렌즈가 다시 완성되는 거죠. 그 순간 시야가 쨍하게 선명해집니다.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다시 흐려집니다. 왜일까요? 인공 눈물도 결국 증발하면서 눈물막이 다시 깨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해보셨다면 그건 여러분의 눈물막 렌즈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커니즘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각막이 뭔지 아시죠? 우리 눈에 검은 자위를 덮고 있는 투명한 막입니다. 이 각막은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한 조직 중 하나입니다. 얼마나 민감하냐면 각막 1제곱밀리미터당 신경 말단이 7,000개나 분포되어 있습니다. 손급보다 300배나 더 민감한 겁니다. 그래서 각막에 조그만 티끌만 들어가도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눈물은 바로 이 예민한 각막을 보호하는 보호막입니다. 그런데 안구건조증으로 이 보호막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각막이 외부 자극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공기 중에 먼지, 미세먼지, 꽃가루, 심지어 우리 눈꺼풀 자체도 각막에게는 위협이 됩니다. 우리는 평균적으로 1분에 15번에서 20번 정도 눈을 깜빡입니다. 하루로 계산하면 약 2만 번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눈물이 윤활제 역할을 해서 눈꺼풀과 각막 사이의 마찰을 최소화합니다. 하지만 안구건조증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윤활제 없이 눈꺼풀과 각막이 직접 마찰을 일으킵니다. 하루에 2만 번씩 말이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어요? 비유를 들어드리죠. 깨끗한 유리창을 마른 수건으로 하루 종일 문지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엔 괜찮아 보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리에 미세한 스크래치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며칠, 몇 주가 지나면 유리창이 온통 흠집투성이가 되겠죠. 우리 각막도 똑같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지속되면은 각막 표면에 무수히 많은 미세 상처가 생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상처들이에요. 전문 용어로는 점상 각막염이라고 합니다. 이 미세한 상처들이 빛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각막을 통과하는 빛이 일정하게 굴절되지 못하고 난반사를 일으킵니다. 마치 흠집난 유리창을 통해 밖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뿌옇고 흐릿하게 보이는 것처럼 각막에 상처가 나면 시야 전체가 뿌옇게 됩니다. 메이오 클리닉 안과에서 2020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 환자들의 각막을 특수 현미경으로 관찰했더니 증상이 심한 환자일수록 각막 표면에 미세 상처가 많았고 이것이 시력 저하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이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각막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은 상처 투성이인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환자들은 자신의 각막이 이렇게 손상된 줄도 모르고 지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단계가 있습니다. 상처가 더 심해지면은 각막을 덮고 있던 상피 세포가 아예 벗겨져 나갑니다. 이걸 각막 미란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계까지 가면은 시력이 정말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0.3, 0.4 수준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김말수님이 바로 이 단계였습니다. 박사님이 김말수님의 각막을 검사했을 때 상피 세포가 부분적으로 벗겨진 부위가 여러 곳 발견됐다고 합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더 심각한 상황이 될 뻔했다고 박사님이 말씀하셨대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가요? 눈이 뻑뻑하고 이물감이 느껴진다. 눈이 쉽게 피로해진다.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난다. 아침에 눈뜨기가 힘들다.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은 지금 당장 주의하셔야 합니다. 각막 손상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 안구 건조증이 어떻게 시력을 떨어뜨리는지 두 가지 메커니즘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안경을 맞춰도 영양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었는지, 진짜 원인은 눈물 부족과 각막 손상이었으니까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해결책입니다. 김말수님이 한 달 만에 시력을 회복한 그 방법,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세요. 자, 첫 번째 해결책은 인공 눈물입니다. 뭐야, 인공 눈물이야? 그거 누구나 아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공 눈물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인공 눈물을 언제 넣으세요? 눈이 불편할 때요. 눈이 뻑뻑할 때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박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공 눈물은 치료제가 아니라 예방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눈이 불편해진 다음에 넣는 게 아니라 눈이 불편해지기 전에 미리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엔진 오일이 다 떨어져서 경고등이 켜진 다음에 보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엔진 일부가 손상된 상태일 겁니다. 우리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뻑뻑하고 불편하다는 건 이미 눈물막이 깨지고 각막이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박사님은 김말수님에게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하루에 최소 6번 눈이 불편하든 안 하든 무조건 인공 눈물을 넣으세요. 구체적인 타이밍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에 눈을 뜬 직후입니다. 왜 이 타이밍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자는 동안 눈은 감겨 있지만 눈물 분비는 거의 멈춥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가 각막이 가장 건조한 상태입니다. 이때 바로 인공 눈물을 넣어주면 밤사이 마른 각막을 즉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침 식사 후입니다. 식사하면서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거든요. 식사 후에 한 번 더 보충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 점심 식사 후입니다. 오전 내내 활동하면서 눈물이 많이 증발했을 시간이죠. 네 번째, 오후 3, 4시경입니다. 하루 중 눈이 가장 필요한 시간대입니다. 이때 한 번 더 넣어주면 저녁까지 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저녁 식사 후입니다. 저녁 시간에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시죠. 그 전에 미리 넣어두는 겁니다.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바로 잠들기 직전입니다. 이때는 일반 인공 눈물보다는 점도가 높은 야간용 인공 눈물 겔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 겔 타입 인공 눈물은 오래 지속되면서 밤사이 각막을 보호해 줍니다. 김말수님은 이 스케줄을 정확히 지키셨습니다. 처음엔 번거로웠지만 휴대폰에 알람을 맞춰놓고 실천하셨대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공 눈물을 넣어도 10분도 안 돼서 다시 뻑뻑해졌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꾸준히 넣다 보니까 한 번 넣으면 한두 시간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2주쯤 지나니까 아침에 눈 뜨는 게 한결 편해졌어요. 전에는 눈 뜨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공 눈물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방부제가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 박사님들은 하루 4회 이상 사용하신다면은 반드시 무방부제 인공 눈물을 사용하라고 강조하십니다. 방부제는 세균 오염을 막기 위해 넣는 건데 이게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각막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방부제 인공 눈물은 대부분 일회용으로 나옵니다. 한번 개봉하면은 그날 안에 다 써야 하는 제품들이죠. 조금 번거롭지만 눈 건강을 위해서는 이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공 눈물을 넣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눈에 똑똑 떨어뜨리고 끝내는데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먼저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 다음 고개를 뒤로 젖히고 아래 눈꺼풀을 살짝 당겨서 주머니를 만듭니다. 그 주머니에 인공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흘러내려서 소용없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1, 2분 정도 가만히 있습니다. 이때 눈을 깜빡이지 마세요. 깜빡이면 인공 눈물이 눈물관을 통해 코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은 인공 눈물이 각막 전체에 고르게 퍼집니다. 이 간단한 방법만 제대로 지켜도 인공 눈물의 효과가 두세 배는 좋아집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해결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오메가3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눈물은 세 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점액층, 중간에 수분층, 그리고 가장 바깥에 기름층. 이 세 층이 완벽한 조화를 이뤄야 건강한 눈물이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기름층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름층이 수분층이 증발하는 걸 막아주거든요. 마치 뚜껑처럼요. 상상해 보세요. 컵에 물을 담아 놓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발하죠. 그런데 그 위에 기름을 살짝 부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증발이 훨씬 느려집니다. 우리 눈물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기름층의 질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기름이 끈적해지고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눈물이 금방 증발해버리고 안구건조증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오메가3가 등장합니다. 오메가3는 눈물의 기름 성분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영양소입니다. 도쿄 의과대학 안과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안구건조증 환자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오메가3를 매일 복용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위약을 복용하게 했습니다. 3개월 후 결과가 어땠을까요? 오메가3를 복용한 그룹은 눈물 증발 속도가 평균 35%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안구 건조증 증상 점수도 평균 40% 개선됐습니다.
반면 위약 그룹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력의 질도 개선됐다는 겁니다. 오메가3를 복용한 환자들은 글씨가 더 선명하게 보인다. 눈의 피로가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럼 오메가3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박사님들이 권장하는 용량은 하루 1000mg에서 2000mg입니다. 특히 EPA와 DHA 성분이 풍부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려면은 등푸른 생선을 드시면 됩니다. 고등어, 정어리, 연어 같은 생선이 좋죠.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생선을 규칙적으로 먹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양제로 보충하는 게 더 편리합니다. 단, 영양제를 고를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순도가 높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초임계 추출 방식으로 만든 제품이 불순물이 적고 흡수율이 좋습니다. 둘째, 캡슐 크기가 너무 크지 않은 제품을 고르세요. 드시기 편해야 오래 드실 수 있으니까요. 셋째, 식후에 드세요. 오메가3는 지용성이라 음식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김말수 님도 오메가3를 꾸준히 복용하셨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하나, 저녁 식사 후에 하나, 하루 2번 규칙적으로 드셨대요. 처음에는 효과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확실히 눈이 덜 마르는 느낌이었어요. 전에는 오후만 되면 눈이 뻑뻑해서 계속 인공 눈물을 넣어야 했는데 오메가3를 먹으니까 그 횟수가 확 줄었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오메가3는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최소 4주, 길게는 2개월에서 3개월은 복용해야 확실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드세요. 자, 이제 마지막 해결책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이 간과되는 방법입니다. 바로 눈꺼풀 청소입니다. 처음 영상 시작할 때 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집 화장실에 이미 해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샴푸로 눈꺼풀을 닦는 거예요. 눈꺼풀을 샴푸로 닦는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말이 됩니다. 그것도 아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방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눈물의 기름층이 중요하다고. 이 기름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눈꺼풀 가장자리에 있는 마이봄샘이라는 작은 기름샘에서 나옵니다. 위 눈꺼풀에 약 2530개, 아래 눈꺼풀에 약 2025개, 총 50개 정도의 마이봄샘이 있습니다. 이 작은 샘들이 눈을 깜빡일 때마다 기름을 조금씩 분비해서 눈물층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기름샘의 입구가 막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막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왜 막힐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서 기름 자체가 끈적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 기름이 굳는 것처럼요. 둘째, 눈꺼풀 가장자리에 쌓이는 각질과 노폐물이 입구를 막습니다. 셋째, 여성분들의 경우 눈 화장, 특히 아이라이너나 마스카라가 샘 입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이봄샘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눈물이 충분해도 기름층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눈물이 금방 증발하고 안구건조증이 생기는 거죠. 서울 아산병원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환자 500명을 검사했더니 85%가 마이봄샘 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명 중 8명에서 9명이에요. 엄청난 비율이죠. 그래서 박사님들은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안구건조증 치료의 핵심은 마이봄샘 관리입니다. 아무리 인공 눈물을 넣고 오메가3를 먹어도 마이봄샘이 막혀 있으면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바로 눈꺼풀 청소입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 저녁 세수할 때 눈꺼풀을 닦아주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
온찜질입니다. 먼저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눈 위에 올려놓습니다. 온도는 40도에서 45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 상태로 5분 정도 유지합니다. 왜 온찜질이 필요할까요? 열이 굳어있던 기름을 녹여주기 때문입니다. 막혀있던 마이봄샘의 기름이 열을 받으면 액체 상태로 변하면서 배출이 쉬워집니다. 두 번째 단계, 눈꺼풀 마사지입니다. 온찜질이 끝나면은 손가락으로 눈꺼풀을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위 눈꺼풀은 위에서 아래로, 아래 눈꺼풀은 아래에서 위로 쓸어내리듯 마사지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녹아있던 기름이 샘 밖으로 배출됩니다. 세 번째 단계, 눈꺼풀 청소입니다. 이제 샴푸를 조금 손에 묻혀서 거품을 냅니다. 아기 샴푸나 순한 샴푸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속눈썹이 난 부위를 부드럽게 문질러 닦습니다. 눈에 샴푸가 들어가면 어떡하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하지만 눈을 감고 속눈썹 부위만 닦으면은 샴푸가 눈 안으로 들어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들어가도 깨끗이 헹구면 됩니다. 네 번째 단계, 깨끗이 헹구기입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미지근한 물로 샴푸를 완전히 씻어냅니다. 이때도 눈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 네 단계를 아침, 저녁 하루 2번씩 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귀찮을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5분도 안 걸립니다. 김말수님은 이 방법을 매일 실천하셨습니다. 특히 저녁 샤워할 때는 꼭 빠뜨리지 않고 하셨대요. 처음 일주일은 솔직히 효과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2주쯤 지나니까 눈꺼풀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에는 눈꺼풀이 무겁고 뻐근했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3주쯤 지나니까 확실히 눈이 덜 마르는 게 느껴졌어요. 실제로 박사님이 한 달 후 재검사를 했을 때 김말수님의 마이봄샘에서 기름이 다시 정상적으로 분비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막 표면의 상처도 대부분 회복되어 있었고요. 여기서 추가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시중에 눈꺼풀 청소용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눈꺼풀 전용 클렌저, 눈꺼풀 세정 티슈 같은 것들이죠. 샴푸 사용이 불안하시다면 이런 전용 제품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 눈 화장을 하시는 여성분들께 특히 당부드립니다. 저녁에 화장을 지울 때 눈꺼풀 가장자리까지 꼼꼼히 닦아주세요. 아이라이너나 마스카라 잔여물이 남아있으면 마이봄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하면 지금까지 3가지 해결책을 알려드렸습니다. 인공 눈물 자주 넣기, 오메가3 꾸준히 먹기, 그리고 눈꺼풀 깨끗이 닦기. 이 3가지를 동시에 실천하는 게 핵심입니다. 왜 동시에 해야 할까요? 각각의 방법이 서로 다른 측면에서 안구 건조증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인공 눈물은 당장 부족한 눈물을 보충해 줍니다. 즉각적인 효과가 있죠. 오메가3는 우리 몸이 만드는 눈물의 질을 개선합니다. 중장기적인 효과입니다. 눈꺼풀 청소는 눈물을 만드는 시스템 자체를 정상화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죠. 이 3가지가 맞물려 돌아가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김말수님은 박사님의 지시를 정확히 따르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3가지를 모두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 후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놀라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사님이 시력 검사를 하시는데 제가 글씨가 다 보이는 거예요. 한 달 전에는 흐릿해서 잘 안 보이던 글씨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측정 결과 양쪽 눈 모두 1점이 나왔습니다. 박사님도 놀라셨어요.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시더라고요. 김말수님은 지금도 3가지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하루라도 안 하면 뭔가 불안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신문을 읽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비싼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건 딱 한 가지, 꾸준함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끄고 나가서 인공 눈물 하나 사시고 오메가3 한 통 사시고 오늘 저녁 샤워할 때 눈꺼풀을 닦아보세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하세요. 한 달 후 여러분도 김말수님처럼 맑고 선명한 세상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눈이 침침하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노화를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해결책이요. 당신도 충분히 맑고 선명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십시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하트를 2번 두드리면 온 가족 건강과 행복이 가득해집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눈 건강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증상이 있으신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눈이 침침하다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눈으로 밝은 세상 보시길 바랍니다.